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교과 정리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대부분 다 1.06, 1.15 또는 뭐 특별한 경우에만 사실상 1.2 정도를 넘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1.25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어져야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어떤 대학은 보면은 합격생의 성적이 1.0이야 또는 1.1이야 라고 성적이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과연 정말 이 성적이 맞는 걸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평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정이 대학들마다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70% 평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80% 평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평균의 기준점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평균치에서 최저점과의 점수의 편차는 실제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고,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020년도 입시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나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되게 확장성이 매우 넓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를 다 요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원서를 쓰면서 학생부 교과를 원서를 쓰거나, 또는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조금 높이거나, 또는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을 생각해서 서울대나 아니면은 한양대, 중앙대 정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미반영 대학이죠. 경희대나 한양대 같은 학교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의대의 원서를 쓰면서 치대나 한의대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의대의 원서를 쓰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같은 교대의 원서를 쓰거나, 원서 지원의 폭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만큼 이제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면접 없이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합격생을 발표하는 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고, 두 번째 면접이 있는 전형은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면접 일자가 수능 전에 발표가 되는 경우, 또 면접 일자가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한 점은 뭐냐면, 과연 면접을 보는 경우와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 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경우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입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까,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든 안 보든, 또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든 안 보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든 과정의 서류평가 과정은 제일 첫 번째는 학생부를 먼저 평가를 하게 돼요. 대학에서 반드시 학생부를 평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이 없는 전형은 면접을 안 보겠죠.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은 면접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을 보냐 안 보냐와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모든 대학은 면접을 보든 안 보든 간에 학생부를 평가하게 될 때 보통 5에서 이렇게 보면 5에서 6배수 정도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에서 6배수.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이 없는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서 먼저 학생부의 평가를 통해서 5배수나 6배수 정도의 학생들을 미리 뽑아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수능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이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 거죠. 또
만약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들은 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만약에 수능 전에 보게 되어진다면 1차 합격자 발표를 내는데 보통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3배수에서 약 10배수 정도의 1차 합격자를 고르죠. 보통 3배수인 경우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 3배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5배수나 6배수 정도가 기본 배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5배수에서 10배수 정도의 학생들을 고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합격자를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면접이 없는 전형의 원서를 쓰면 대학에서 뽑을 때 최초 합격자 모집 인원이 만약에 15명이면 15명만 뽑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곱하기 최소한 5배수에서 6배수 정도의 인원을 1차 합격자로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합격자 중에서 수능 체제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최종 합격자를 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9월 23일부터 9월 25일 사이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면 수능을 보는 시기가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을 봐요. 자, 그리고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12월 23일 날 발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를 내는 시기가 12월 23일. 그럼 12월 23일에서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통보받는 날짜가 23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은 기간이 최 3일에서 4일 정도 기간밖에 준비 기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사실상 서류를 평가해서 합격자를 내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하는 거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는 그 전에 다 미리 진행이 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든 없든 또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든 수능 이후에 보든 동일한 거는 뭐냐면 입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서류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기본적으로 5배수에서 6배수 정도의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게 되어지고 수능 체제를 적용시켜서 뽑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에서 실제 학생부 평가하고 수능 체제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합격자를 내기 때문에 수능도 체제를 충족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수능으로 고득점을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 아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원서 접수를 9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올해 3개 학교가 수능을 면접을 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월 3일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고려대, 을지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고신대, 인제대, 제주대학교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봐요. 그리고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보는 학교는 건양대학교만 수능 발표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은 가천대, 인하대, 충남대, 순천향대, 충북대, 카톨릭대, 전남대, 전북대, 동국대, 경주, 그 다음에 영남대, 부산대, 경상대학교가 수능 최저 이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대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시 전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되어지는데 수시의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수시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수시에서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 그 수능 최저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이나 2에서 일반 대학을 가는 정도의 수능 최저가 아니라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정도에 갈 때의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 그래서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전형에서는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2020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28%,
2019년도에 25% 정도 됐는데 재수생의 28% 수능 응시생들의 비율에서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무려 70%다.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7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지금 2등급이니까 열심히 하면 1등급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재수생의 쓴맛을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6월에 들어오는 재수생의 숫자가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해서 50에서 55%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9월에 들어오는 재수생의 숫자가 약 60에서 65%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약 14만 5천 명 정도 돼서 100%가 들어오는데 재수생들은 2월이나 3월부터 시작한 재수생들보다 6월 이후에 공부를 시작한 반수생의 숫자가 높고 그리고 반수생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게 되어진다면 사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능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마치 수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더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수생이거나 재수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본다면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3학년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9월보다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막연하게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년에 가면 재수생이 엄청 늘어날 거다. 그 이유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재 현실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 못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주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상향의 원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시 컨설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가는 것의 목적보다는 나의 현재의 주소를 객관화시키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차이점은 단지 뭐냐면 경쟁률의 차이예요. 특히 수능 전에 시험을 봐야 되는 학교, 연세대나 조선대나 영남대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이 1차를 합격하고 나면 수능 전에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 또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들 때문에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들은 수능 전에 보는 경우보다는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내가 교과 성적에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없는 전형들보다는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경쟁률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고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만 수능 시험 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 연세대나 조선대나 영남대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경쟁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아주 입시에서 유리한 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을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낮아지면, 쉽게 말하면 경쟁률이 낮으면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겠죠. 수능 통과되는 숫자가 적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생들의 점수의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아. 그래서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져. 경쟁률이 높아지고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학생들의 내신 편차가 좁아지게 되고 내신 성적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내신 성적이 낮아진다는 거고,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내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가급적 연세대학교나 조선대학교나 영남대 창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수능 이후에 본 입시의 결과의 데이터겠죠. 2020년 결과는. 올해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거로 면접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수능 이후에 보는 면접을 보는 학교와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의 경쟁률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의 학생들이 몰리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의 강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면접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면접을 안 보고 대학을 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안 보는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에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면접을 보는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다 떠나서 차이점을 떠나서 그냥 간단히 공통점을 잡으면 면접을 보든 면접을 보지 않든 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에 대한 5배수나서 5배수에서 10배수 정도의 서류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수능체제를 적용하게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 이런 대학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가천대학교 모집 인원이 만약에 8명이면 8명만 뽑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8명 곱하기 최소한 5배수 정도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명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40명의 점수의 편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중에서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의 결과보다 90% 또는 최종 합격자의 점수의 내신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는 이거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과학적 탐구적인 역량이나 비교과의 활동 역량이 아주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지원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는 대부분 비교과 활동보다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률이 낮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하면은 모두 다 무슨 인식을 하냐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 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지 않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이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내신 성적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 점수가 1.7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점수가 만약에 1.25야. 하지만 제일 큰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평균점에서 최저점수의 점수의 간격이 좁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균점에서 최저점의 점수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평균 점수에서 최저점의 간격이 매우 좁을 가능성이 높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간격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평균 점수보다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충족 기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자,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교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일수록 충족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나름대로 그 좋은 의대들이 대부분 다 몰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
그러다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물론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능 체제로 충족할 수 있고 수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수도권, 그죠? 대도시 중심, 또 사교육에 직접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진 것일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다고 보게 되어지면 지방의 일반적인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평균 점수와 최저점과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네 번째는 이동 가능성과 추가 가능성이 높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간에 껴있거든요.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학생부 종합으로도 쓸 수 있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을 쓰면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도 쓸 수 있고,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치대나 한의들이 쓸 수도 있고,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한양대나 중앙대나 이화여대 같은 학교를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대의 원서 지원과 일반 대학의 원서 지원은 내신 성적의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수능 최저가 되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야.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어디밖에 못 가냐?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군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직 봤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도 학생부 교과전형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없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의예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쓴다,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학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물론 일부 대학은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면접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이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 내신 성적 중심이다. 두 번째는 뭐냐? 경쟁률이 낮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높아야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무조건 대학 입시는 경쟁률이 낮아야 붙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네 번째는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치대나 한의대 또는 일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로도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서울교대나 경희교대 같은 교대로도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자소서가 대부분 없는 학교들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대를 준비하고 있고 수능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생각하시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학생부 교과를 쓰기에는 내신 성적이 좀 낮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장점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하나 빼고 온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전형과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 두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1단계로 서류평가를 5배수에서 6배수 정도 서류평가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합격생을 낸다는 거죠. 5배수나 6배수 정도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학생을 뽑는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3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10명을 뽑았었을 때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 10명 중에 2.5명이나 3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배수 내서 6배수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특히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에서 1단계 배수를 설정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2021학년도 1단계 배수를 6배수로 늘렸어요. 그렇죠? 6배수. 그러니까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6배수를 뽑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6배수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를 적용을 해서 6명 중에 1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6배수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1단계의 배수를 크게 뒀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6배수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타 대학에 합격함으로써 이동하는 학생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충분한 인원 정도를 1단계에서 6배수를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 대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학에 붙은 아이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1단계의 배수가 크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해. 합격선이 1.2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가 내신 성적이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1단계의 배수가 클수록 그 배수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배수 안에서의 싸움은 결국 수능 체제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1단계 6배수예요.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는 5배수고 영남대 창의인재 전형은 10배수를 둡니다. 10배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3배수를 둬요. 고려대학교가 수능 체제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3배수를 두는 이유는 고려대학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학교 추천 2인 경우 전년에 62.6%의 충족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아실 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능 체제가 높으면 충족 비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해. 왜? 수능 체제가 4개 영역 합이 5에 만약에 과탐 2개예요. 엄청 높잖아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2개 정도 되어지면 이걸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로 한산하면 약 390점 정도 나오거든요. 의대를 정시해서 갈 때 필요한 점수가 약 400점이라고 하면 10점 정도 표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10점도 엄청난 차이지만 사실은 정시로 의대를 갈 수도 있다는 점수거든요. 그 정도로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2개라는 게 엄청 높은 수치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62.6%인 거예요. 얘기할 점은 뭐냐면 수능 체제가 높을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수능 체제가 낮을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의 수능 체제가 충족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높은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쓰겠죠. 자, 수능 체제가 낮은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불안정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내신 성적이 강점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까? 내신 성적이 내가 좀 약해. 그리고 내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여기서의 공식이 내신 성적이 약한데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능 체제가 높은 대로 원서를 써야 할까? 수능 체제가 낮은 대로 원서를 써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올 수 있어요. 그쵸? 이해할 거 뭐냐면 수능 체제가 높은 쪽으로 원서를 쓸까? 수능 체제가 낮은 쪽으로 쓸까? 여기에서 수능 체제로 높은 쪽으로 쓰면 수능 체제 충족 가능성이 낮으니까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이 아니라 수능 체제의 낮은 대학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다는 점.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인 경우에 전년도에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62.6%였었는데 일례로 우리가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30%.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경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전년도에 14.4%였어요. 동국대학교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합 4, 그리고 과탐 하나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고려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의대 중에서 수능 최저가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14.4%였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신의 강점이 없는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아? 그럼 수능 최저가 높은 쪽에 원서 쓰면 안 돼. 높은 대학은 적어도 30% 이상의 충족 비율, 고려대는 62.4%라고 얘기했죠. 낮은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10에서 20% 정도의 충족 비율을 보여지니까 결국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에 편차가 벌어지게 될 거고, 그럼 낮은 성적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즘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고려대는 그래서 3배수인 거예요. 왜 3배수?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을지대는 5배수 정도를 뒀고, 계명대학교는 10배수 정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는 7배수, 고시대 6배수, 인제대 3배수, 제주대학교 5배수, 건양대학교 3배수죠. 건양대학교가 3배수인 이유는 뭐 때문에 3배수일까? 건양대학교는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통해서 먼저 3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합격증을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수능 여기 1단계의 배수가 큰 학교, 영남대학교 10배수 크죠.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10배수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 7배수고,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 6배수 정도, 요 정도를 만약에 배수가 큰 학교라고 본다면, 이 배수가 큰 이유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거나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학교들은 대표적으로 평균 점수와 합격생의 최저 점수 간의 점수의 편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수가 큰 학교일수록 점수 편차폭이 크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미래의 평균 점수가 1.45라고 했으면 실제 최종 합격자의 점수는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배수가 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충분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대학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가 있는데 올해는 학교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에서 뽑던 인원보다 사실 줄어든 인원에서 학교 추천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의 결과를 보면 고려대 학교 추천 1이 성적이 1.06이었어요. 평균 점수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는 1.19 정도 성적이 돼요. 매우 높은 성적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의대는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자꾸 강조하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의대 갈 수 있다. 내신 성적이 안 좋아도 의대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고려대는 지금 내신 성적이 1.19인데 배수를 뭐라고 했냐면 3배수를 두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3배수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고려대학교에서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62.4%의 62.6%네요. 62.6%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배수, 1단계에서 3배수만 통과시키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 점수가 1.19라고 한다면 최저 점수가 낮아져 봤자 1.25 정도의 점수의 간격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려대의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야. 우리는 수능 최저가 높으면 수능 최저 충족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수능 최저 내가 충족하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일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수능 체제가 높다 이런 학교들은 어디냐면, 자 보통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수능 체제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4개 영역 합이 5, 4개 영역 합이 5,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 4개 영역 합이 5에 하나 정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학교가 건양대학교하고 계명대 정도가 수능 체제가 좀 높아요. 그렇죠? 3개 영역 합이 3에 2과목 정도, 3개 영역 합이 1과목,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톨릭대, 고신대, 충북대까지가 3개 영역 합이 4 정도를 두는 학교니까 요 정도까지가 조금 학교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낮고, 인제대는 작년에는 수능 체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수능 체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학교들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은 거예요. 고려대는 유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한 62%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조선대나 제수대 같은 데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한 20%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학교의 충족 비율이 약 30% 정도는 충족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요 정도까지도 영남대 같은 경우 높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한 30% 정도의 선에서 수능 체제가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 수능 체제 높으니까 수능 체제 충족하면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 왜? 고려대의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62.6%고 그래서 대학에서 3배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이 매우 좁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려대학교 정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23명을 이월을 시켰어요. 23명을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월 인원이 많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고려대에 붙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붙으면서 빠져나갔다는 의미일 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학에서 일정 정도 선에서 합격생을 커트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뽑을 인원을 정시로 2월에서 또 뽑아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시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리한 거죠. 왜? 고려대에서 실제 뽑겠다는 인원이 3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2월에 시키면 모집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매우 위험한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은 6배수를 둡니다. 자, 교과 면접 전형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는 국어, 수학, 과학, 과탐, 원투 3개 영역 합이 4의 영어이기 때문에 보통 4개 영역 합 6 정도나 4개 영역 합 5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능 체제는 2020년도 결과예요. 2020년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0년도 수능 최저, 2020년도의 지원 한양과 추가 합격, 그 다음에 2월 최초 인원 평균 연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이 1.49 정도 되어져요. 1.49.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1.49이지만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면접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거죠.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실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11.67대 1인데 1단계에서 배수를 통과시키는 학생들의 비율이 6배수인 거야. 6배수. 그럼 어찌 보면 일정 정도의 수능 체제를 내신 성적과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인재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면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면접에 대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모집인은 15명에 경쟁률이 11.67대 1.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가 높다라는 점은 1단계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1.49라고 본다면 최저 합격생의 점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최저 점수가 한 1.70 정도까지는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 낮고 배수가 높으며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30에서 35%밖에 안 나온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최저 합격생의 점수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영남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은 10배수예요. 배수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수능 최저는 4개의 영역 합이 5, 과탐 하나 반영하는데 8명을 뽑는데 125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은 15.63대 1인데 좋은 점은 이 학교가 전년도에 정시에서 35명을 뽑았는데 2월 1원이 0명이야. 2월 절대로 안 시켜. 다 뽑는다는 거예요. 자, 최초 합격자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1.61이고 그 다음에 1.66이라는 점수는 80%의 성적이 1.66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최저 점수의 간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점수가 한 1.75 정도까지는 최저 점수의 간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불리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1.75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사실 내신 성적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으로 가면 경희대학교 수능 미반영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평균 점수가 1.8 정도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나 경북대 같은 데를 가게 되어지면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정도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학교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교과 평균을 보면 대부분 1.34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내신 성적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졌을 수 있고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내신 성적이 좋아야만 쓰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평균 점수에서 최저점 사이의 점수 간격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남대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건양대 같은 경우는 3배수를 두죠. 그러니까 건양대는 3배수를 두기 때문에 배수가 적어요. 건양대가 3배수를 두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3배수?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대학에서 받아보고 그걸 기반으로 3배수를 뽑기 때문에 배수를 크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14명 뽑는데 경쟁률은 39대 1. 이유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8에서 1.45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건양대는 이거보다 더 높은 성적이 되어야만 최저 점수를 1.38 정도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1.45보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지면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더군다나 배수 자체가 3배수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에서 여기 지원한 39대 1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3배수를 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양대도 사실은 원서 지원하기에 좀 위험한 학교예요. 이런 학교는. 건양대 같은 학교나 고려대 같은 학교들은 원서 지원하기에 매우 불리한 학교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명대학교는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0배수를 두죠. 배수가 크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배수가 크다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도 장점이죠. 많은 학생들을 1단계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여유 있게 하나씩 잘라내면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배수가 크다는 건 좋죠. 왜냐하면 배수가 크면 내가 내신 성적에 강점이 없어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럼 보시면 3개 영역 합이 3이에요. 한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어져 있고 17명 지원했는데 17명 모집에 207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2.1대 1, 12대 1. 경쟁률이 높지 않죠. 추가 합격 인원은 13명 정도 추가 합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추가 합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대학교에 원서를 지원해서 붙은 학생들,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높죠. 왜?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면 정시에서는 30명을 모집했는데 9명 정도를 수시에서 2월에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원한 인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고 내신 성적은 1.16에서 1.30이라고 해요. 지금 나와 있는 1.30이라고 하는 점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최저점이라기보다는 한 80% 정도를 두는데 실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이것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1.45 정도까지는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개명대 배수가 10배수, 배수가 크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1단계 배수를 크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지원한 학생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대학에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최초 합격한 학생들 17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다른 대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률이 높은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수는 평균 점수라고 하는 점수보다 최저 점수는 좀 더 낮게 두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은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인데 여기는 3배수를 둡니다. 3배수를 두는 이유는 그만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지원한 학생들의 충족 비율이. 그러니까 가톨릭대학교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적어도 어느 정도 보면 한 40%에 가까운 한 38% 정도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나온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배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3배수를 두고 40명 모집하는데 389명, 경쟁률은 9.73대 1,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은 32명이기 때문에 이 추가 합격된 인원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은 학생들이 추가 합격이 돼서 붙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죠. 그렇죠? 이동이 되어졌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0명. 자, 내신 성적은 1.1에서 최저 점수는 2.1 정도까지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전형은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4, 1.5 봤더니 최저 점수가 2.1, 자 1.45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전형은 가톨릭대학교는 학교정 추천 전형이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45가 됐다고 해서 최저 점수 이내의 범위에 들었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실제 붙는 학생들의 성적은 대부분 1.2 이내 정도의 성적대가 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신대를 보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지금 보면 6배수로 1단계에서 통과를 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면접을 보면서 3개 영역 합의 4, 그 다음에 2과목 평균의 절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비교적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통합 선발이죠.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이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359명 중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경쟁률이 11.97대 2이고 추가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가 6명.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무려 25명을 2월에 시켰어요.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26명인데 수시에서 정시를 2월 시키는 인원이 25명, 전체 선발 인원은 52명. 그러니까 2월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리한 학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과 성적의 평균은 1.21인데 이 1.21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되겠죠. 통합 선발이 여기서 보면은 보통 30명 정도를 문과에서 이과에서 뽑는다라고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의대 같은 경우는 30명을 뽑는다고 하면 문과에서 뽑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3명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뽑는 인원이 17명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들은 통합선발 30명이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문이과에서 뽑는 인원이 많아봤자 문과에서 뽑는 인원이 약 5명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의 선발은 이과에서 뽑겠죠. 자연계에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1에서 문과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문과에서 아무래도 의대를 가려고 하면 고신대밖에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거의 1.0 정도를 찍는 학생들이 원서를 질 거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1.21을 자연계 학생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내신을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신대학교는 최저 점수가 1.45 정도까지는 최저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이거는 통합으로 30명을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1.21이고
그 다음에 1단계의 배수를 6배수를 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배수가 4배수예요. 충북대학교의 배수가 4배수라는 것은 충북대학교의 수능체저 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원할 학생들이. 왜냐하면 수능체저가 일단 높지 않고 그 다음에 8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102명이 지원해서 12.75대 1이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 인원은 5명 정도 되어지니까 충원율은 비교적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은 0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100% 다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은 1.23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고 있어요. 충북대학교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충북대학교의 1단계 배수 자체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결국 수능 체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체저 점수의 간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 한 1.30 정도를 충북대학교의 마지막 체저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집 인원이 크지 않다는 거, 적다는 점, 이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원서 지원에 다소 좀 불리한 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이 42명의 선발 인원. 선발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4개형의 합이 6, 그 다음에 과탐 하나예요. 이처럼 수능 체저가 낮죠. 수능 체저가 낮으면 수능 체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높을 거라고. 그런데 실제 수능 체저가 낮고 대학의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나 제주대학교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은 약 20% 정도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에서 배수를 그래서 5배수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지원 인원을 보면 42명 중에서 1365명이 지원해서 3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의 성적이 매우 낮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몰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은 1.32 정도로 해서 내신 성적이 높아진 효과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올해의 특징은 조선대학교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진다는 점. 이 점은 결국은 경쟁률을 낮추게 되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률이 전년도에 32.5대 1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경쟁률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경쟁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이 적게 지원하는 거죠. 학생들이 적게 지원하게 되어지면 1단계 수능 최저 통과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적어지겠죠.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의 편차가 벌어지면서 내신이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성적이 약 1.6 정도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신의 강점이 크지 않고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조선대를 쓰는 거야. 내신이 약하고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아. 나는 보니까 수능 체제를 4개 합 5에 2 이거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신 성적이 1.5야. 자, 그럼 어디를 써야 될까? 어디를 써야기는 고려대를 써야지. 고려대학교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오니까 수능체제 엄청 높으니까 수능체제 충족 가능성이 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체제의 높은 수능체제 충족이 가능한데 내신이 1.45나 1.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시는 분이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조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런 대학들이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체제의 그 충족 가능성이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능체제가 낮아야 돼. 낮은 대학이고 두 번째는 선호도가 같이 낮아져야 돼. 선호도가 낮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 수능체제가 낮고 선호도가 낮으면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수능체제가 낮다 하더라도 대학의 선호도가 높아. 대학의 선호도가. 그러면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카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최저가 높지 않지만 대학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충족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수능 최저가 낮으면서 대학의 선호도가 같이 낮아져. 그러면 충족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학교들이 조선대학교나 제주대학교나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이유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이런 점들도 우리가 꼭 체크해 두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인제대학교는 작년하고 좀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고, 그리고 27명이 지원해서 329명이 지원했어요. 그렇죠? 27 모집에 329명이 지원해서 12.19대 1이었고, 합격생의 성적은 1.06에서 1.10 정도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는 인제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만 수능 최저가 충족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하지만 많이 몰릴 수 없는 이유,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쉽게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몰리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서 지원에서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 꺼리게 되는 위험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다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분석하는 이유들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대로. 그리고 막 유튜브나 뭐 입시기관의 사이트 보면 대부분 다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자료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몇 등급이니까 대 몇 등급이니까 안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그대로 믿어. 조선대를 봤더니 전년도에 내신 평균이 1.76이었어. 기회잖아. 엄청 낮아졌잖아. 학생들이 몰리게 돼 있죠. 학생들이 몰리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내신이 결국은 1.3 얼마가 된 겁니까? 조선대가 2로 내신 성적이 엄청 낮아지게 되는 거죠.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로 움직이고, 두 번째 사람들의 원서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 이 두 가지를 보고 대부분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 외에 다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다른 요소를.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입시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무조건 내신 성적이 좋으면 붙는 전형이 아니라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균 점수와 최저점 사이의 점수 간격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마지막으로 짧게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또 내용이 많으니까 자꾸 말이 꼬이고 좀 힘들긴 한데 내용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100% 고지못대로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같이 분석을 좀 해봅시다.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또 그러면서 항상 모든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데이터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대로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평가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지금 어떤 학교들이냐면 면접이 없는 학교들. 면접이 없는 학교들.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2과목 평균에다가 절사예요. 수능 최저가 매우 높아요. 자, 모집인원 29명에 663명이 지원해서 22.8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죠.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렸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거는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이 평균 점수,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이 교과 성적의 평균이 낮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거죠. 교과 성적이 평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지원했어요. 결국 얘기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볼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형이 면접이 없는 전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모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든 대학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학생부에 대한 서류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서류평가를 보통 5에서 6배수 정도의 서류평가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확인하죠. 대학에서 수능 최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격,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평가에서 5배수 내지 6배수 정도에 포함이 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1.61 정도의 평균 점수라고 한다면 이것의 5배수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1. 만약에 3에서 시작하면 1.8까지도 뽑힐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전북대 같은 데는 지원해 볼 수 있어. 단 어떤 조건이라면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전북대학교의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낮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했냐면 수능 체제가 높은 학교가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바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바꿔야 되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률이 높다. 수능 체제의 충족률이 높으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대학의 선호도가 있어야 돼요. 대학 선호도. 이게 의술이죠. 먼저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학의 선호도가 높으면서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일수록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높죠. 반대로 가면은 수능 최저가 낮아. 충족률이 낮다. 자, 수능 최저가 충족률이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순위가 바로 대학의 선호도가 낮아야 돼요. 무조건. 대학의 선호도가 낮을수록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높거나 낮은 거죠. 높거나 낮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체제의 높다 낮다보다 제일 중요한 거 충족 비율에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대학의 선호도가 높으냐 대학의 선호도가 낮으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전북대학교가 과연 낮은 대학이냐라고 보면 결코 낮은 대학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북대학교가 나와 있는 학교들 뭐 고려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권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인하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전북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으면 보통 한 20에서 25%의 충족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은 약한데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학교는 평균 점수가 1.8이라면 최저 점수는 1.8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대학교 성적 우수자 전형을 보면 수능 최저가 높죠.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한 과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명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13명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대학으로 추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원 인원은 0명입니다. 내신 성적은 1.3명 정도 볼 수 있는데 을지대학교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 1단계의 배수 정도를 전북대나 을지대 정도는 최소한 6배수 내지 7배수 정도를 뽑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종 합격자의 점수도 약 1.5여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고 전남대는 지금 보면 자 4개 영역 합이 5에 한 과목인데 37명 모집에 306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13.7대 1. 그 다음에 추가 합격 인원이 34명이고 수시 이원 인원은 0명이에요.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평균 점수가 1.24 정도 성적이 나왔으니까 경쟁률이 전남대학교가 전북대보다 경쟁률이 매우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입시 결과의 평균 점수가 전북대에 비해서 무지 낮았기 때문에 내신을 보고 겁을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냐. 이게 2020년 결과란 말이야. 틀림없이.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경쟁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원서 지원을 할 것 같죠. 경쟁률이 낮으니까 원서 지원을 하고 원서 지원에 몰리면 결국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내신 성적이 높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생각하는 게 경쟁률도 있지만 가장 1순위는 바로 뭐냐면 교과 성적이거든요. 교과 성적.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에 원서를 쓰기가 겁이 난단 말이에요. 내신 성적.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는 전년도에 1.24라고 하는 성적을 고려하면 올해도 2020년도에 몰려갔다 경쟁률이 15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내신 성적이 높게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안 좋은데 내가 한번 의대 가보고 싶어. 수능 최저 충족하면 전북대학교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는 제 생각으로는 전북대학교의 내신 성적은 1.45 정도로 높아질 거고 내신이 낮아질 거고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내신 성적은 내년에 1.35 정도로 내신이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두 개의 전남대와 전북대 중에서 내가 만약에 기회로 생각한다면 제 생각은 전남대가 기회가 될 거예요. 전남대가. 왜?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인데 지금 전남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서 학생들의 원서 진입과 진입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서를 적게 지원할 거 아니야. 적게 지원하면 그만큼 수능 체제에 충족하는 인원이 적어질 거고 인원이 적어지게 되어지면 그 인원 속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면 내신의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남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성적이 1.45나 1.50 정도에서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전북대학교는 반대로 내신 성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여기 전북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20에서 2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 29명에 지원 인원이 경쟁률이 20대 1의 경쟁률이 되어지면 비율은 낮아진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북대 같은 학교가 되게 위험한 학교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영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창의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배수는 10배수 정도를 두는 학교예요. 여기가 10배수. 그러니까 10배수를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왜 낮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은 거는 수능 체제가 높거나 낮다의 요인보다 가장 큰 요인은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나 낮은 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남대 같은 학교는 전체적으로 의과대학에서 비교적 낮은 대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으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8명이 지원하고 198명 먹는데 19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높은 거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1.44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거죠. 하지만 이 대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합격 인원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한 3명 정도 추가 합격이 되지 않을까. 50%가 채 되지 않는. 왜?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평균 점수와 최전 점수의 점수의 간격이 1.4에서 1.49 정도로 점수 간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10배수를 뒀다는 것은 수능 체제의 충족 인원이 적다는 거고 그 얘기는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경쟁률이 높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20에서 25%밖에 비율이 안 되지만 실제 충족하는 인원의 숫자는 8명을 곱하기 하고 남을 정도의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최저점의 교과 성적의 편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1.44에서 1.49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가천대학교는 3개의 영역 각 1등급 모두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바꿨죠. 그렇죠? 요거를 가천대는 모두 1등급에서 그렇죠? 절사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개 과목 1등급 2개 과목 평균 1등급의 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완화시켰다는 얘기는 수능 체제의 충족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모집 인원이 일단 너무 적죠. 5명의 모집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집 인원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5명 모집 인원에 84명 지원해서 16.8대 1.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이 7명. 그러니까 100%가 넘는 추가 인원이고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은 0명. 그 다음에 교과 평균 성적은 1.0. 그 다음에 최저 점수가 1.1이라고 하지만 실제 1.1 정도의 최저 점수라고 볼 수는 없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요거는 해마다 바뀌는 숫자가 나타날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경쟁률 높죠. 16.8대 1. 수능 최저 좀 낮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높다고 할 수 있고 수능 최저를 낮춘 것보다 우리 눈에 더 먼저 들어오는 게 뭐야? 수능 최저를 낮춘 것보다 우리 눈에 더 먼저 들어오는 거는 내신 성적이 1.10에서 1.1 정도 되어진다는 높은 교과 성적.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예요. 경쟁률이 보통 한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면 내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최저 점수는 내신이 1.25 정도까지 내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천대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기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그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엄청 높았어? 쓰기 두렵죠. 전년도에 낮았어? 기회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수능체제가 엄청 높대. 그러면 수능체제 통과하면 고려대학교 붙을 수 있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북대처럼 야 전북대학교가 1.6이래 1.6인 이유가 뭐야? 수능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1.6에도 붙는데 그러면 전북대학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원서지에 몰리게 되어지면 충족 비율이 20에서 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29명 모집의 경쟁률이 22대 1의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률은 결국은 내신 성적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낮아져야 내신 성적이 낮아지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가천대에서 수능 체제를 낮춘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못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설정되어져 있는 높은 경쟁률과 높은 교과 평균이 결국은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입을 막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서를 지원하시게 되어지면 가천대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인하대학교는 지금 보면은 인하대학교의 전년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대학에서 발표한 거 보면 38% 정도의 충족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38%. 그 충족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높아져?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했죠. 대학의 선호도가 1순위야. 대학의 선호도.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서 대학의 선호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8%의 충족률이 나오는 거고 자 15명 모집에 339명 그 다음에 22.6대 1의 경쟁률 높은 경쟁률 높은 그 다음에 최저 충족 비율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신 편차폭이 매우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이 1.13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저 점수가 많아봤자 1.2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학교는 되게 위험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충남대를 봅시다. 충남
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충남대학교는 3개 영역 합이 4인데 그 다음에 2과목 평균을 봅니다. 충남대학교는 자 2과목 평균을 보고 충북대학교가 보통 1단계 배수가 한 4배수 정도를 둬요. 24명 모집에 38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5.8대 1. 경쟁률이 높지 않죠.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1.2라고 하는 높은 내신 성적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충남대 원서 쓸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충남대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4명인데 수시에서 2호라는 인원이 10명이야. 10명.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생각할 거는 최초 대학에서 얘기하는 선발 인원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15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그 15명이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5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을 뽑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10명을 뽑아? 수시에서 안 뽑고 수시에 뽑을 인원을 정시로 2호를 시켜버리는 경우. 또 15명을 뽑겠다고 하는데 30명을 뽑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되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런데 지금 보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명 모집에 10명 정도가 수시로 2호를 해서 왔단 말이에요. 2호를 한 이유를 보면 충남대학교에 충원율이 매우 높아요. 충원율이 51%의 충족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1%가 아니라 51명, 24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충남대학교에서 수시에서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한 학생이 51명 정도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충남대학교 수시 이혼인의 10명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는 수시 이혼이 발생의 이유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 뽑았다기보다는 충남대에 뽑은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대학에서 연쇄적으로 붙었다고 봐야 되고 충남대라는 학교가 좋은 학교긴 하지만 상위 대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51명이나 충원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야 24명 뽑는데 52명이 충원됐어. 그럼 충원율이 흔히 말해서 200%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 엄청 높잖아. 그러면 되게 많이 뽑힌다? 되게 많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충원이 되어진다는 개념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학이 있고 여기에 대학이 있어. 이 대학이 만약에 충남대라고 합시다. 충남대. 그럼 대학은 대부분 이렇게 맞물리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맞물리겠죠.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 상위대학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충남대의 상위 지역에 여기 상위 지역에 되어져 있는 고득점자들이 분포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상위 고득점자들이. 이 상위 고득점자들이 다른 대학에 통한다는 뜻이죠. 이동 가능성이. 그런데 그게 어디에 몰려있냐면 상위 집단에만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충원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점수가 아래까지 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충원율이 200%야. 매우 높잖아? 무슨 얘기야? 상위권의 고득점자들이 몰려있다는 뜻. 걔네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지 충원율이 높다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어떻게 빠져나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안 되죠. 다. 그러니까 상위 집단의 고득점자들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남대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 애들이냐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 두 번째는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디를 쓴다는 얘기냐면 상위 대학의 원서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대학은 약간 충남대학교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과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려서 원서 지원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51명 정도의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고 인원을 못 채워서 10명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3이 평균이라면 1.2가 평균이라면 내 성적이 만약에 1.35 정도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요 학생들이 대부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권 학생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중간 학생과의 약간의 갭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1.35 정도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충남도에 추가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충남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고려하게 될 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전년도에 15.8대 1, 올해도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데는 보면은 지금 4개 영역 합의 4, 그 다음에 2과목 절사, 수능 최저는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고 비교적 낮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1명 모집하는데 355명이 지원해서 16.9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8명 뽑는데 2명 정도가 수시에서 정시 이월이 됐고 내신 성적은 1.07 정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카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 편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의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올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카톨릭 관동대는 되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카톨릭 관동대라는 학교 자체가 대학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거.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거는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교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1.07이라고 하면 매우 높은 정도의 교과 평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원서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적 자체가 합격생의 최소 점수는 카톨릭 관동대는 1.50 정도까지는 충분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관동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왜냐하면 카톨릭 관동대가 추천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대학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적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아.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년도의 교과 성적이 1.07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과 성적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안 높아지겠죠. 경쟁률이 안 높아지면은 결국 수능 최저 충족되는 인원이 줄게 되고, 인원이 줄게 되어지면 내신의 편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생각보다 내신이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1.60이나 1.70까지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좀 더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상대 같은 데는 지금 보시면 경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합의 4, 2과목 절사고 17명 모집에 313명 지원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18.41대 1,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6명 정도가 추가 합격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2월 인원 1명, 그 다음에 성적은 1.84, 1.38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능 최저의 충족 인원이 약 30%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경쟁률은 18.44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약 5.53대 1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의 수능 충족을 보였었을 때 5.53대 1의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학교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1.50 정도까지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경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한 예입니다. 경북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경주 보시면, 동국대학교 경주는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관심이 많았었던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15명 뽑는데 188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12.53대 1. 그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추가 합격한 인원은 12명. 그 다음에 수시에 이월한 인원은 2명이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2.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어요. 자, 엄청 내신 성적이 낮죠. 2.3 정도로 의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막 블로그 보면은 또는 뭐 유튜브에 보면 이 얘기 엄청나게 나와요. 자, 이 이유는 바로 왜 이렇게 됐냐면, 첫 번째는 동국대라고 하는, 동국대 경주라고 하는 대학 자체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대학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랬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요. 왜? 대학의 선호도가 낮은데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아니 내가 실력이 되고 엄청 막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고 내신 막 엄청 좋아. 그럼 다 어디 가고 싶어? 아주 높은 대학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낮은 대학의 원서를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나 교과 성적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학생들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동국대 경주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쵸?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수능 최저가 낮다고 해서 수능 최저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최저 비율, 충족 비율이 높고 낮은 게 아니야. 수능 최저가 높고 낮다고 해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고 낮은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대학의 선호도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대학의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 자체가 12.50대 1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겠죠. 보통 이런 학교들은 10배수 정도를 우리가 1단계 배수로 두겠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12.50대 1의 학생들은 수능 체제를 적용을 시키려면 동국대학교 경주의 전년도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14.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에서 뽑힌 학생들이 2명 정도, 그쵸? 비율적으로 봤을 때 12.50대 1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12명 중에서 2명꼴밖에 없는 거라고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 올해는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올해는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죠.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학교는 동국대 경주하니까 대학이 높지 않을 것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수능 체제가 별로 높지 않다. 전년도에 경쟁률이 낮다. 모집인은 적당하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년도에 봤더니 내신 등급이 매우 낮았다. 그리고 대학의 또 입시 결과 자료로 가보면 2021학년도 교과 평균에 대한 예상도 해놨더라고요. 2.2등급. 이렇게 했으니까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대학들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평균 등수가 1.5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데는 덤벼들지 말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기 때문에 위험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는 지금 보면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에요. 대학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죠. 순천향대는. 수능 체제는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족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1.03에서 1.09죠. 그렇죠? 이렇게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요. 왜 설득력이 있냐면 1.03에서 1.09 정도 되어지니까 교과 성적이 매우 높다. 교과 성적이 높으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이 기회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여기 카톨릭 관동대에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천향대는 이게 적용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순천향대학교의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높은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요. 여기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대신 순천향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 갖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1.25 정도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순천향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순천향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대학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자료와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올해도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릴 수 없는 지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진다면 내신 성적이 낮은 성적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고 4개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면 높지 않은 경쟁률의 순천향대학교 같은 학교나 충남대 같은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25명을 뽑는데 356명, 그 다음에 14.24대 1의 경쟁률, 전년도에 보니까 1.20에서 1.31 정도,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인데 1.31이 80% 정도의 1.31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점수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45나 1.5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그러면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해야만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은 대부분 1.50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충족한 다음에 1.7 또는 1.8 정도 내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도 있는 학교들도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 정리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한 거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첫 번째는 면접이 있는 전형, 두 번째는 면접이 있는 전형, 그리고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전형, 수능 이후에 보는 거 두 개나 세 개로 전형을 나눌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똑같다. 뭐가 똑같다? 1단계 서류평가하고 학생부 평가하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반영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내는 건 똑같다. 그리고 1단계 학생부 평가하게 되어질 때 보통 일반적으로 5배수에서 6배수를 뽑는다.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성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1단계 통과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았더라.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수능 체제를 마지막에밖에 못 들어가냐면 수능 성적을 발표하는 날짜가 12월 23일인데 대학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날은 1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간이 3일과 4일 정도밖에의 평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학생부를 분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학에서 미리 학생부 평가를 통해서 5배수, 6배수, 10배수 학생들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를 적용시켜서 최종 합격자를 내겠죠. 그 점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 미래나 조선대나 영남대 같은 학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야.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 그리고 고려대, 을지대, 계명대, 대구 카톨릭대, 고신대, 인제대, 제주대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 그 다음에 건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발표 나고 난 다음에 23일날 발표가 됐는데 25일 정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발표 보는 학교죠.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1단계의 선발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영남대 10배수, 연세대 미래 6배수, 계명대 10배수, 대구 카톨릭대 7배수, 고신대학교 6배수, 제주대 5배수 이렇게 배수가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능 체조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수능 체조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체조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요소는 수능 체제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제일 결정적인 요소는 뭐다? 대학의 선호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평균 성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된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니까 내신 성적이 엄청 높았어. 1.6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애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해?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하니까 내신 성적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서 써야지 라고 하는 건 2021학년도의 입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2020년도의 데이터는 그랬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그래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 데이터를 생각하시면서 분석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내용을 좀 준비하고 지난 시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말 그렇게 내신이 높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은 걸까? 충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신이 그렇게 높은 걸까?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는 뭘까? 왜 사람들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다 그대로 믿으려고 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자기만의 합격에 대한 노하우나 로드맵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